네, 안녕하십니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이 대단히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도 고정된 모습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인공지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민주주의로서도 대단한 챌린지를 맡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던져주고 있는 질문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셜 맥루한이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역사에 남는 말을 했죠. 1964년도에 미디어 이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냈습니다.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말이 사실은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미디어가 던지는 메시지에 파묻혀 삽니다. 아침에 라디오에서 무슨 뉴스가 나왔다, 인터넷에 무슨 뉴스가 떴다, 9시 뉴스에 무슨 뉴스가 나왔다, 조선일보 일면에 뭐가 나왔다, 항상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파묻혀 살죠. 그런데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라는 겁니다. 신문이 메시지고 라디오가 메시지고 TV가 메시지라는 거죠. 이거 꽤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맥루한은 매스 미디어와 매스의 관계를 들어서 미디어가 왜 메시지인지를 설명합니다. 상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다면 매스, 즉 대중이 있으니까 그 대중을 상대로 하는 대중매체가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맥루한은 그 순서가 거꾸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을 동시에 같은 뉴스를 보고 동시에 같은 화제를 얘기하고 동시에 같은 패션을 입고 동시에 같은 유행가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매스미디어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미디어가 없이 우리가 동시에 같은 뉴스를 이야기하고 같은 패션을 입고 같은 유행가를 부를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스미디어가 먼저고 그 결과로 매스가 생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미디어는 나타날 때 대단히 뚜렷하고 구체적인 변화의 방향을 지시한다는 겁니다. 매스미디어가 나타남으로써 매스가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모든 미디어는 등장할 때 대단히 뚜렷하고 구체적인 변화의 방향을 지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TV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쓰기 나름이다. 인터넷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쓰기 나름이다. 스마트폰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쓰기 나름이다. 그런 말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 같지만 사실은 미디어의 정체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미디어는 없으니까요. 등장할 때 반드시 대단히 뚜렷한 구체적인 변화의 방향을 지시한다는 거예요. 이리로 가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인류는 미디어가 나타날 때 그 본질을 알아채는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인류의 미디어 역사는 미디어의 본질을 알아채는데 실패해온 역사예요. TV가 처음 나타났을 때 인류는 TV를 모니터가 붙은 라디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라디오인데 모니터가 붙어 있구나. 초창기 TV는 성우가 원고 읽는 모습을 중계를 했어요. 왜냐하면 모니터가 붙은 라디오였으니까. 그래서 초창기 TV 비평가들이 글을 보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성우가 원고 읽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단 말이냐 이렇게 TV를 비판하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 TV는 연극을 중계할 때도 극장의 가장 좋은 자리에 카메라를 딱 한 대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된 프레임으로 중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TV 스테이션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당신이 집안에 앉은 채로 극장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은 것처럼 연극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TV가 TV다워진 것은 아주 여러 대의 카메라로 아주 여러 장소에서 아주 여러 시간에 걸쳐서 찍은 다음에 교차 편집을 하고 다원 중계를 하고 플래시백을 하고 그러면서 비로소 TV가 TV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날 때마다 그 본질을 알아채는 데 실패해왔다는 거죠. 가장 최근의 실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소셜미디어입니다. 인류는 소셜미디어가 처음 나타났을 때 소셜미디어가 친한 사람들끼리 채팅을 하거나 최근에 찍은 사진을 돌려보는 서비스라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파퓰리스트가 득세를 하고 온 세상이 갈기를 찢어 밝혀졌습니다. 지금 응원봉을 들고 있는 사람과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교차점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촌이라는 말을 한 것도 마시올 맥루한이에요. 왜 마시올 맥루한이 지구촌이라는 말을 했냐면 그 전까지는 소식을 듣기 위해서 몇 주 동안 우편마차가 소식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됐어요. 근데 전기전신 문명이 나타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시간으로 뉴스를 받아볼 수 있게 됐죠. 전 세계가 하나의 마을이 됐다. 그렇게 해서 지구촌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맥루한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촌이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락으로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같이 공유하는 팩트가 없어요. 우리가 팩트라는 말을 하고 알트팩트라는 말을 합니다. 대안의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채널 수만큼이나 많은 갈기갈기 찢어 밝혀진 팩트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뉴스는 보면 안 되는 어떤 것이에요. 유튜브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소셜미디어가 세상을 찢어놓고 있다. 정통 미디어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 그래서 공동체가 찢어 밝혀지고 있는데 꼬맬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를 전 세계가 다 알게 됐죠. 이제 알게 됐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이렇게 폐해가 크구나. 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까? 무력하기 짝이 없죠. 아무도 소셜미디어가 공동체를 찢어버리고 있다는 걸 알지만 아무도 어떤 조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앞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소셜미디어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미디어가 등장했습니다. 소셜미디어도 이겨내지 못한 인류가 AI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AI가 민주주의에 던지는 답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 챌린지입니다. 소셜미디어조차도 이겨내지 못했는데 그냥 이쁜 사진 찍어서 돌려보는 서비스 하나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술의 변화는 중첩되고 누적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PC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돌아보십시오. PC도 세상을 바꾸고 스마트폰도 세상을 바꾸고 인터넷도 세상을 바꿨죠. 명백히 뒤로 갈수록 더 빨리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은 심지어 세상에 등장해서 지구를 점령하는 데 걸린 시간이 6년, 7년도 안 걸렸습니다. AI는 50년 넘은 분과 학문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AI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것은 2022년 11월 30일 챗GPT가 등장하고 나서부터일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반쯤 지났죠. 명백히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다 지금 보면 이미 사실이 돼 있는 우려들이죠. 이게 이스라엘 총리실에서 트위터에 올렸던 겁니다. 하마스 전사들이 이스라엘 어린애들을 죽이고 불태웠다. 가짜 뉴스입니다. AI로 만든 가짜 뉴스죠. 근데 이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어린애들을 양심의 가책 없이 죽일 수 있게 됐거든요. 18,500명의 어린애가 지금까지 죽었습니다. 그 중에 12,000명이 12살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정보부가 쓰는 AI 시스템입니다. 라벤다는 안면인식 시스템입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사들의 얼굴을 식별합니다. 가스펠은 공격 타겟 시설물을 식별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밝힌 정확도가 90%입니다. 그러니까 라벤다로 인물을 식별하고 그 사람이 들어간 공격 타겟을 가스펠로 식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일반 포를 쏩니다. 그러니까 라벤다가 90%, 가스펠이 90%면 일반 포는 틀림없이 정확도가 90%가 안 될 거예요. 90%로 칩시다. 그러면 0.9 곱하기 0.9 곱하기 0.9를 하면 정확도가 어떻게 됩니까? 0.7이 됩니다. 10번 쏘면 3명 혹은 6명은 엉뚱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보부의 군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서 가디언의 현지 언론과 가디언의 양심 고백을 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함께 죽일 수 있는 민간인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계급이 낮으면 30명입니다. 계급이 계속 올라가면 100명까지 같이 죽여도 됩니다. 주로 퇴근해서 집에 있을 때 죽입니다.
그래서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일본의 이온이라는 슈퍼 이야기입니다. 안면 인식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미소 점수를 가지고 감시를 합니다. 점수가 일정 기준 이하면 감점을 해요. 이것도 자기들이 너무 잘 만들었다고 보도자를 뿌려서 알게 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인간이 자신보다 훨씬 못한 인공지능에게 스스로 통제권을 넘겨주고 있다면 우리가 굳이 터미네이터를 기다릴 이유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AI가 인간보다 더 뛰어나면 큰일 나지 않을까, 지옥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훨씬 못한 AI 가지고도 스스로 통제권을 넘겨주고 서로 죽이고 있는데, 감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터미네이터를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제가 아놀드 슈와르츠네거만 터미네이터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알아서 죽이고 있는데 뭐하러 번거롭게 타임머신을 개발하고 보내겠어요. 놔두면 다 죽을 텐데. 2026년까지 웹사이트 트래픽이 25% 감소할 거라는 게 가트너 예측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검색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트래픽 25%까지 감소해버리면 많은 웹사이트들이 수익을 찾지 못해서 망할 거예요. 그러면 오리지널 데이터가 없어지죠. 그러면 AI는 뭘 가지고 학습을 할까요? 내년까지 4분의 1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AI는 뭘 가지고 학습을 하죠? 4분의 1 없어지는데? 이건 뭔가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서 저 사람들을 치고 죽게 했어요. 그런데 테슬라에서 저 차를 해킹해서 저 데이터를 지워버리고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해커들이 저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100% 잘못했다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AI를 갖고 있죠. 거기 내부 지침이 드러났는데 7살, 8살짜리 애가 AI 챗봇하고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아도 된다, 허용해도 된다라는 내부 기준이 나온 겁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서 xAI라는 AI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록4라는 AI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게 GPT-5하고 동급입니다. 정말 뛰어난 성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먼저 찾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번을 일론 머스크의 글들을 다 뒤져요. 그리고 대답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뛰어난데 정치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묻기만 하면 일론 머스크의 의견을 갖고 와서 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AI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AI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쪽이죠. 그러니까 챗GPT, 클로드, 그 다음에 제미나이 프로, 그 다음에 오픈소스 쪽에서 메타, 그 중국의 알리바바, 그 정도죠. 프랑스의 미스트랄이 있긴 하지만 좀 약합니다.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우리는 지극히 윤리적으로 AI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윤리가 뭐냐라고 물으면 대답하지 않아요. 그건 사업 비밀이다. 그리고 저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슈퍼 엘리트들이 인류의 윤리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윤리라는 게 저지경입니다.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죠? 그리고 저 친구들이 인류가 다 함께 써야 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미국 공화당이 미국의 개별 주들이 AI 규제 정책을 독자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민주당이 버텨서 통과되지는 않았는데 형편없죠.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그 공군 장교가 영국에서 열렸던 국방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AI 드론을 만들어서 적의 미사일 기지를 폭파하면 포인트를 주겠다 하고 강화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렸더니 그 적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식별해서 파괴하면 포인트를 주겠다. 그런데 최종 결정권은 인간 조종사에게 물어보고 해라 라고 했습니다. 왜 인간 조종사에게 물어보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AI가 판단했을 때 미사일 기지지만 사람이 보니까 이건 기상 레이더야. 그럴 수 있죠. 방송국이야. 혹은 미사일 기지였던 곳이야. 혹은 그 옆에 민간인 주택단지들이 있어서 공격하면 안 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최종 결정권을 준다. 물어보고 공격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돌리니까 AI 드론 입장에서는 자기가 포인트를 얻어야 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사람인 거예요. 얘가 너무 막 방해하니까 인간 조종사를 공격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야 자기가 포인트를 마음대로 얻으니까. 물론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미국 공군이 너무 놀라서 이걸 조정합니다. 아군을 죽이면 감점을 하겠다. 조건을 붙였어요. 그리고 다시 돌립니다. 근데 여전히 AI 드론 입장에서는 자기가 점수를 얻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인간 조종사예요. 그래서 안테나를 공고해서 부숴버립니다. 자기를 방해하지 못하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강화학습이라는 겁니다. 뭘 하면 포인트를 주겠다라고 하는 강화학습인데, 강화학습을 현실 세계에 적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어마어마하게 정교해지고 뛰어나다고 해도 끊임없이 사고가 나는 이유도 이런 겁니다. 당신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라는 예외 없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며칠 전에 하버드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신입의 일자리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입들이 하는 일이 대부분 데이터 정리하는 일이고 뻔한 서류 채워 넣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AI가 훨씬 잘해요. 그리고 아주 유능한 시니어 한 명한테 AI를 붙여주면 팀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팀이나 본부급의 생산성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니어들한테 월급을 더 주고 신입 안 뽑는 편이 만배 나은 겁니다. 그 결과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대로 좋은가? 그러니까 AI가 생산성을 엄청나게 향상시켜 놓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인류가 공평하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캐주얼티가 젊은 애들인데 청년층 처음으로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 그리고 숙련하기까지 적어도 3년에서 4년의 시간이 필요한 젊은 애들한테 어떤 걸 줄 수 있느냐, 어떤 걸 줘야 되느냐.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그대로 놔두면 한 줌의 슈퍼 엘리트들이 다 가져갈 텐데 옳으냐? 그렇게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너희들 살 수 있어?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빈부격차만큼 명백하게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못 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제프리 힌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공지능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기술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회 체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술의 발전이 문제인 것처럼 보고 있지만 문제는 사회 체계입니다.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사회 체계를 가지느냐, 아니면 1%를 위해 나머지 사람들을 그럼 취급하느냐는 기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AI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내게 될지에 대해서는 대강의 이미지를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온 사회가 두루 골고루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청년층의 취업 대책을 위해서, 취업 지원을 위해서 그 많은 부중의 일부를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왜 인류의 윤리 기준을 한 줌도 안 되는 슈퍼 엘리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